자, 오늘은 벤jamin과 파시즘입니다. 주제. 잘 보이죠? 네. 정치의 신묘화 대 예술의 정치화. 지금 쉬는 시간 없이 9시 20분까지 딱 끝날 텐데요. 일사천리로 막 나갈 거예요. 지금 PPT를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칼라로. 이게 제 서비스예요. 이런 거 준 간사님 노고를 덜어드리려고 제가 해갖고 왔고, 여긴 또 그런 칼라 복사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 연구실에서 해왔습니다. 정치의 신묘화 대 예술의 정치화. 이건 많이 알려진 그러한 그 대립구도인데요. Ästhetisierung der Politik. 그래서 그 정치화는 Politisierung der Kunst. 이걸 이제 오늘 중심으로 해서 파시즘과 벤자민의 관계를 들여다 볼 겁니다. 그러면서 파시즘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자, 벤자민에 대해서 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조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예, 슬라이드 15번, 16번까지인가가 벤자민 사상 소개인데요. 다 생략할 거예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첫 장인데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유대계 지식인이자 비평가. (48살에) 죽었네요. 1892년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베를린 제국 말기 계급적 갈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 유복한 시민 가정의 보호막 속에 유년기를 보낸 그는 청년기에 자신이 속한 계급의 고루한 도덕과 억압적 사회 구조를 체험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당시 청년운동에 고무된 그는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전쟁에 열광하는 사회 분위기에 환멸을 느끼고서 청년운동에 등을 돌린다. 학업에 전념하고자 스위스를 피신한 그는 그곳에서 베른 대학 독일 낭만주의 예술 비평 개념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그 뒤 대학에 잡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자유기구가 번역가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잡지와 신문에 다양한 글을 발표하는가 하면 독일 비핵의 원천과 아포리즘 모음집인 일방통행로를 출간한다. 아인바인슈트라세. 1933년 나치가 집권하자 파리로 망명한 그는 사회연구소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파리에 그러니까 싸구려 호텔을 전전을 하면서 거기서 그 후기의 주저인 아케이드 프로젝트, 그러니까 독일어로 하면 좋은데요. 파사주 프로젝트라고 스스로 말했어요. 그것이 후기의 주저입니다. 전기의 주저는 초중기의 주저는 독일 비핵의 원천, 우르스프룽 데스 도이chen 트라우슈필스. 후기의 주저는 파사즘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겁니다. 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고 독일 비핵의 원천은 한글사에서 이제 한 6세, 7세 찍었나? 더 이상 안 찍는데요. 곧 품절돼요. 근데 매번 제가 업데이트했어요. 저하고 김미동 교수가 번역했고요. 아케이드 프로젝트는 오역이 꽤 많아요. 샘물길에서 되는데 제가 같이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자기가 냈는데 영어에서 중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따로 지금 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길출판사에서 벤자민 선집 나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연구소에 마지막 글들을 씁니다. 거기서 이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든지 보들레르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 이런 것들을 기고합니다. 이게 흥미로운 사진, 많이 알려진 사진인데요. 왼쪽이 막스 호르카이머 사회연구소의 소장이었고 당시 나중에 아도르노가 이어받죠. 오른쪽에 아도르노요. 테오도 위젠그룬트 아도르노. 애칭으로 테디 막 그랬어요. 제일 뒤에 보이는 머리에 이렇게 쓰다듬는 사람이 유르겐 하버마스. 지금 살아있고 독일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4년에 찍었네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서 파사주
프로젝트는 나치를 피해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탈출하던 중 스페인 국경 도시 포르부에서 자결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13년간 매달린 프로젝트로서 미완의 대작으로 남는다. 여러분들 아까 이건 예. 한 1년 전쯤 했던 카프카 특강이 있었거든요. 예. 카프카 사망 백주기인 것 같아. 예. 전 세계적으로 컨퍼런스가 많이 열렸는데 그때 제가 한 꼭지 맡아서 했어요. 예. 근데 저하고 이순재 선생님 10명 중에 2사람 것만 올라와 있어. 모양새가 이상하다 해서 안 올릴 생각도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2사람 건 올라와 있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화면에 나오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찍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네. 그것도 교수 중에 8명의 교수가 너 여기서 편집해가지고 어쨌든 동의 받아가지고 올리는데 편집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강의했던 거예요. 예. 예. 오늘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찾아보면 돼. 뭐 어떻게? 여기 쓰면 돼. 유럽 인문 아카데미 2024년 카프카 치면 나와요. 예. 근데 이걸 들었던 한 수강생이 전체를 다 들었나 봐. 내 거 최고였다.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다 못 끝내고 아도르노까지 다루는데 보세요. 제 제목이 벤자민과 아도르노의 카프카 해석인데 아도르노를 충분히 못 따라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찜찜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났는데 들었어요. 내 강의가 가장 좋았다. 근데 저는 제 유튜브를 안 보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다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간사가 이거 자막을 넣었어요. 자막을 이렇게 여러분. 여기 풀렸나요? 여기 자막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 친구가 혼자서 듣고 그냥 받아쓰기 하니까 오류가 많잖아요. 제가 나눠준 자료도 봤대요. 근데 그 오류를 한 200군데 내가 고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치는 작업은 어렵지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완벽한 자막이 올라와 있다고 아시면 돼요. 혹시 이런 거 보시다가 그때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죠. 메일 보내면 제가 보내드리지. 예. 우리가 알았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갈게. 예, 동서문답 광고했고요. 미스터 몽크도 광고했고, 이건 이따 나올지 모르겠네. 핸더슨과 홀로코스트. 예. 이 모더니티의 그 문제가 이제 파시즘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도 연구 중이고 아주 중요한 테마. 여러분들은 여러 강의를 들었죠? 예. 이 강의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패널 토의도 아니고요. 오가나이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합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버림받은 자식들이에요. 내지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종합해야 돼. 예. 경우에 따라서 내용이 상충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예. 그 요령을 잘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이게 수줍어하지 마시고 나는 최성만 강의를 들었는데 이걸 이렇다고 하더라. 근데 다른 강의도 저런 말을 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 누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여기 유인화 간사한테 보내든지 하세요. 예.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해당 강사들이 그게 답변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책은 흥미롭게 읽었고요. 바우만 한 3년 전에 작고하셨죠. 영국의 사회학자,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탐구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홀로코스트와 현대성 이런 문제예요. 자, 베냐민은 그래서 이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포르부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다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소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트란스아틀란틱 대서양을 건너는 사람들. OTT 저기 넷플릭스에 떠 있어요. 한 시리즈예요. 한 6편, 7편. 여기 벤자민이 1, 2편에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그 화가들 한나 아렌트 들어보셨어요? 다음 시간에 한나 아렌트죠. 아렌트도 나와요.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단 벤자민은 제가 들여다보니까 좀 자료가 부실해가지고 좀 왜곡된 것 같더라고요. 벤자민을 약간 코믹하게 그려놨어. 이게 이제 원래 사진이고요. 1940년 마르세유예요. 마르세유. 거기서 피레네 그 루트를 F루트라고 하는데 그걸 개발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유럽의 지식인들, 예술가들을 지금 대소개 작전을 하는 거예요. 구출하는 작전. 그래서 구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언 프라이 이런 사람들, 구조위원회, 긴급구조위원회. 아인슈타인도 도와줬네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 속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들이죠. 위는 진짜 사진, 도큐멘트. 그래서 베냐민이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요. 지젤 프로렌트는 친했어. 사진 작가이고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사진과 사회라는 제목으로 그 벤자민 사진을 찍었죠. 벤자민은 초기에는 유물론적이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형이상학적, 신학적 사유였고 후기로 갈수록 유물론, 막스주의에 경도됐는데 제가 보기에 그 초기와 후기가 이게 단절 관계가 아니라 연결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형이상학적 단계에서도 이미 유물론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형이상학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하이데거의 형이상학과 벤자민의 형이상학이 달라요. 둘 다 예술작품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런 칼럼인가 논문을 봤어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즉 1919년에서 1934년 나치가 등장할 때까지 독일에서 문화적으로는 융성했고 좌우 이념이 격돌했던 그리고 파시즘이 준동했던 그런 시대에 철학, 사상 분야에서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양대의 산맥이 있다. 하나는 벤자민이고 하나는 하이데거다. 벤자민은 하이데거를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 그때 이미 떴기 때문에 프라이버트 대학 총장이고 나치에 경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의 주적으로 삼았죠. 비슷하게 주적으로 삼은 대상이 칼 구스타프 융이 있어요. 벤자민의 꿈과 깨어나기가 후기 인성론인데 아큐투푸스 원형 개념을 그 사람도 쓰고 있고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똑같이 쓰고 있으니까 아도르가 옆에서 충고를 해줬어요. 융과 변별을 시켜라. 너의 사상이 뭔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벤자민은 지금 개인적으로도 이제 벌이가 하나도 없고 대학에 이제 들어가려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잘 됐다. 그랬어요.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교수 임용 신청하다가 나중에 반려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뜨리지는 않고 이게 스스로 낸 걸 신청을 초려하도록 그게 종용하는 이렇게 그러한 디플로마티가 있더라고요. 그런 외교적인. 그런데 그걸 보고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안 되기 잘했다. 내가 어떻게 다 아카데미 세계에서 내가 버틸까? 그랬습니다. 자, 그 무렵 그 1920년대 이미 일방통행로를 쓸 무렵에 정치적인 것으로의 전환이란 말을 벤자민이 편지글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유물론적인 그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거죠. 벤자민은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정치가 벤자민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으로의 전환이란 바로 유물론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에서 유물론. 단 자기가 형이상학적, 신학적 초기 단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유 모티프를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나중에 그걸 혼용 상태라고 말을 해요. 예. 용광로에 들어가가지고 막 음슈멜중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섞여가지고 서로 녹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좌파 지식인 가운데서도 벤자민의 사상은 독특해요. 프레드릭 제임스는 벤자민을 두고 막수주의 랍비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좌파 아웃사이드, 근데 이때 영향을 준 사람이 베아톨 브레히트, 그 다음에 아샤 라치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좌파 쪽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기도 했고, 하지만 벤자민은 자기 사상을 끝까지 유지했고, 자기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갖는 입장은 실험적 입장이다. 그러면서 아주 내가 자주 인용하는 문구를 편지에 쓴 게 있어요. 숄렘이 그 유대교 쪽에 벤자민의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벤자민이 지금 융을론 정치로 기우는 걸 굉장히 우려스럽게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어. 그래서 브레시트 영향 때문이다 하면서 벤자민의 너의 천재성을 너는 썩히고 있어 지금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숄렘에게 쓴 그 편지 답장이 그 벤자민의 그 좌파적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거기에 호리스틱, 지금 실험적 입장이란 말도 쓰고, 여기 좌파 아웃사이더 입장이라고 이런 것도 썼고요. 좌파 아웃사이더. 문학투쟁의 전략가다. 이것도 이제 일방통일에 썼던 말이고, 이런 말을 썼어요. 모든 사안에 있어서 급진적으로 사유할 것. 절대 수미일관하게 일관성을 지키지 말 것. 니마스 컨세크벤트 이머라디칼 아주 멋있는 말인데요. 이머라디칼 항상 과격하게 생각을 철저하게 한다는 것. 하지만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수미일관하다는 것은 컨세크벤트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맞게 그러니까 논리 정연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벌써 그 실험 정신이 드러나 있죠. 이게 벤자민의 좌파적 입장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파시즘의 희생됐죠, 결국은. 친구는 아도르노, 블로흐, 크라카우어, 브레히트. 그 다음에 유대계 쪽으로는 유덴툼, 숄렘이 있습니다. 이것도 디젤 프론트가 찍었어. 잘 안 보이시면 가운데 앉으시지, 왜 이렇게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저도 저 버스 타면 제일 직한에 앉아가지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좀 작가 정신 비슷해. 이것도 유명한 사진인데요. 디젤 프론트가 찍었어요. 이 1938년이네. 죽기 2년 전에. 그때 파리의 국립도서관에서 그 작업을 했어요. 바사주 아르바이트. 바사주. 그래서 한마디로 벤자민 사상은 비범한 사변적 능력과 고도의 문학적 문체가 결합된 비평문을 썼다. 그래서 벤자민을 이제 지칭할 때 언어 철학자, 역사 철학자, 그 다음에 작가,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냥 이론가라고 합니다. 이론가. 여러분들, 그 인문학, 이제 사회과학까지 들어와서 아까 지금부터 바우만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론하면, 한나 아렌트도 들어가지만, 지금 살아있는 이론가 하면 조르조 아감벤, 그리고 슬라보이 지젝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자크 랑세르 이런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테리 이글턴, 이제 미국에는 이제 수잔 벅모스 그리고 2년 전에 돌아가셨나 프레드릭 제임슨 이런 사람들이요. 그 전에 또 수잔 손텍 이런 사람들 글을 보시면 에세이잖아요. 에세이고 그리고 어디 범주에 넣을 수 없잖아요. 이게 체계 철학은 아니죠, 그죠? 벤자민이 그런 데 있어서 선구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철학을 하더라도 그런 식의 글쓰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루소, 장자크 루소, 아니면 몽테스큐에 나 그 수상록을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요. 아니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상록인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책은담 같은 거. 제가 그런 걸 좋아했어요. 니체야말로 에세이로 글을 쓰죠. 근데 벤자민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럴 텐데 어쨌든 좀 넘어갈게요. 예. 우리나라에서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으로 많이 알려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 마찬가지. 하지만 벤자민에서 가장 중요한 글은 아니에요. 브레이스트가 서사극을 에픽디어스를 개발하자 거기에 대해 서사극에 대해서 또 이론적으로도 성찰하고 벤자민이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한번 해보자 해서 도전한 거예요. 브레이스트가 서사극 썼대. 그럼 나는 영화 이론 한번 써볼게.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매체 환경이 달라지고 계속 그쪽으로 매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벤자민 글이 그 사후에 점점점 더 그 현재성을 얻게 되고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벤자민의 주저는 단연 독일 비극의 원천이라든지 다른 글들이죠. 예. 이해하셨어요? 벤자민의 가장 유명한 글이지만 가장 중요한 글은 절대 아니다. 예. 어찌 보면 벤자민이 그냥 유희적으로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벤자민 사유의 모티프들이 다 농축되어 있어요. 거기. 예. 그래서 현대 예술론이자 영화 이론이자 매체 이론이자 그게 다 어우러져 있는 지각 이론이자 그렇습니다. 벤자민의 중요한 모티프가 유사성, 알레고리, 아우라, 파괴와 구성, 변증법적 이미지, 경험, 기억, 에로스, 깨어남과 꿈, 서사, 역사, 이념, 비평, 예술작품, 신화, 파사주, 구제, 혁명, 수집가, 운명, 언어, 신학, 인용 23개를 비치슬라와 오피츠라는 두 연구자가 선정해서 벤자민의 개념들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담지 못한 모티프로 거리 삼부자, 플라네어, 원천, 우어슈프룽, 번역, 표현, 진리, 회상. 회상은 이제 여기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고 또 다른, 독일어로 다르거든요. 여기 하나는 인너롱, 여긴 또 아인게덴켄일 거예요. 벤자민적인 그런 회상. 우리말로는 똑같아가지고, 번역이 어려워요. 행복, 이런 걸 추가할 수 있다고 밝힌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걸 읽고 쓴 게 아니라 제목만 따와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거를 써가지고 문화과학에 옛날에 내 사회에 걸쳐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정치, 폴리틱과 테크놀로지, 기술 이거를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상가든지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개념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 사유의 그 얼개가 조금 드러나요. 윤곽이. 둘레즈는 뭘 쓸까? 제일 둘레즈? 요새 뭐 인기인가? 인기가 끝났나? 모르겠는데. 노마디즘 아니면 뭐 리좀 아니면 리토넬로 그 사람 쓰는 개념들 있잖아. 아니면 아펙트, 정동. 그런 식으로. 푸코는 뭘 쓸까? 권력, 무슨 뭐, 그리고 광기, 그다음에 지식, 에피스테메, 뭐 이런 개념들 쓰잖아. 아도노도 그렇게 추려내면 몇십 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움직이는지가 드러나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언어 중요하죠. 운명, 혁명, 이런 이야기, 신학, 신화. 벤자민 비평은 신화 비평이거든요. 신화에 대한 비판이야. 번역. 또 하나 추가할 수 있게 돼 미메시스. 미메시스는 벤자민의 짧은 글인데요. 번역, 언어하고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제가 참고로 벤자민의 미메시스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각자 거기 여러분들 다 출력해놔서 여러분들 지금 보상이에요. 여기 이 추운데 오셔가지고 이거 참고 듣느라고
예, 그래서 따로 스크립트가 없어요. 예, 그 PPT에 다 썼어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벤자민의 후기 방법론이 이제 파리의 거리를 읽잖아요. 길을 읽어요. 도시를 읽고 그 방법론을 문헌학, 필롤로지가 아니라 신학이라 했어. 스티얼로지. 예.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 비평, 주해는 그 방법론이 필롤로지예요. 예. 그 문헌학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현실을 읽을 때는 그렇죠? 현실을 읽을 때는 뭘까? 그걸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 자기 머리에는 신학적 모티브로 가득 차 있다. 예. 그게 베냐민의 특징인데 당연히 유대 기독교 신학이긴 하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술복제 시대 예술 작품 읽어보면 여러분들 벤자민 선집 2권에 들어있는데요. 자, 2판과 3판이 번역되어 있어요. 1판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2판도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3판과 사뭇 다르기도 해요. 예. 2판이 분량이 더 많고 벤자민은 2판을 자기의 우어 텍스트라 했어요. 그러니까 본 텍스트, 원 텍스트. 그래서 그 출판하려고 했는데 출판을 못했어요. 그리고 묻혀있다가 실종된 걸로 알았는데 호르카이머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람 그 서재에서 발견됐어요. 1987년에. 그게 2판입니다. 그래서 2판은 3판은 이제 그걸 줄인 거야. 예. 근데 3판도 살아서는 출판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어로만 출판됐을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2판을 써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3판만 가지고 막 썼거든요. 근데 2판이 정말 베냐민이 원 텍스트라 했으니까. 근데 2판의 1절과 19절 양쪽 끝이 막수주의 정치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제가 따온 겁니다. 상부구조의 변혁은 하부구조, 토대의 변혁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어 그것이 문화의 제반 영역에서 생산 조건의 변화를 관철시키는데 반세기 이상 소요되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는 언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언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언명을 하면서 우리는 모종의 진단적 요구들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들에는 무산계급이 권력을 쥔 이후의 예술이나 심지어 계급 없는 사회의 예술에 대한 명제들보다는 현재의 생선 조건 하에서의 예술의 발전 경향에 대한 명제들이 상응한다. 좀 어렵죠? 자, 여기서 이게 지금 베냐민이 자기의 그 지금 기술복제 논문을 쓰면서 어떤 지금 중요한 생각을 하는지 그 정치 코드를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상부구조, 사람들이 문화죠. 우리 사회의 문화인데는 토대의 그 반영이다. 그래서 반영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토대의 바탕을 넣어요. 토대는 뭐예요? 기술, 그 생산력 이런 것들이죠. 토지. 그래서 그 바지스 유버바우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벤자민은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상부구조도 나름대로 변죽법적 진화를 한다. 그리고 진화를 하면서 토대를 반영만 하는 게 아니라 토대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여러분들 그러면 영화, 필름은 상부구조에 속합니까? 아니면 토대에 속합니까?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토대에 속해요. 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보면 그거는 상부구조예요. 문화예요. 역사, 철학, 스토리. 그러니까 양쪽에 다 걸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영화가 지금 상부구조로서의 영화가 이 토대랑 한 사회의 그러한 그 생산력을 결정하는 요소들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뒤집어진 거죠. 막스주의는 자, 상부구조는 토대의 반영일 뿐이다. 그것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반영을 하죠. 그래서 허위의식이 게재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영화를 통해서 바지스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돼. 상호적인 지금 관계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결정론적인 막수주의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은 지금 수정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비판받아야 돼.
근데 베냐민은 아니다. 영화가 거꾸로 그 사회에 그러한 토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혁명적으로. 그걸 지금 자기는 포부로 지금 언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예술의 미래 이런 것들은 자기 쓰지 않고 지금 어떤 경향을 보여주는지 그걸 지금 자기는 주목하겠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을게요. 현재 생산 조건 하에서 예술의 발전 경향들이 보여주는 변증법은 경제 영역 못지않게 상부 구조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나오잖아요. 변증법.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명제들이 갖는 투쟁적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명제들은 일련의 전승된 개념들을 폐기시키는데 그 전승된 개념들이 뭐냐면 창조성, 천재성, 영원한 가치, 비밀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술을 관찰할 때 상정했던 당연한 그런 카테고리들이야. 어떤 작품은 그렇죠? 천재가 만들어낸 거야. 창조한 거야. 그죠? 영원한 가치를 또 갖고 있어. 그리스 시대에 만들어진 조각 작품이 오늘날도 감동을 줘. 그 다음에 비밀. 그 아름다움은 비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진리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을 무화시킨다는 거야. 뭐가? 영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예술이. 이 개념들은 통제 없이 사용되면 사실 자료를 파시즘적으로 가공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개념들이다. 파시즘이 등장합니다. 즉, 이 당시 베냐민은 전승된 미학이나 예술론이나 그러한 관념, 관련된 관념, 여기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창조성이니 천재성이니 이런 거, 이걸 유지하게 되면 파시즘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 파시즘이 그거를, 악용할 수 있다. 그걸 경고한 거야. 그래서, 그런데 아래에서 자기가 지금 전개하고자 하는 예술 이론에 도입될 개념들은 이들이 파시즘의 목적을 위해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유통되는 개념들과 다르다. 그 대신 그 개념들은 예술의 정치학에서 혁명적 요구들을 표명하는데 쓸모가 있다. 여러분들 그 우파 내지는 그 부르주아 진영에서 정치란 말을 별로 안 써. 그 사람들은 정책이라고 해요. 폴리시 하면. 근데 좌파에서는 정치학 그래. 그래서 문화정치학 하면 약간 좌파적인, 문화정책 하면 우파적인. 아시죠? 그 어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파들은 계급을 부정해요. 계층이라고 말해. 계층. 근데 좌파는 계급을 말해. 클래스를.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한번 강연을 들을 때 계급이라는 말을 자꾸 피하는 것 같아. 계층, 뭐, 사회계층, 무슨 중산계층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우파 쪽이에요. 또 하나, 콩슬리앙스. 에드워드 윌슨이 쓴 것을 최재천 교수가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통섭이라고 했어요. 통섭은 좀 좌파적인 냄새가 나요. 그 우파는 어떻게 말하나? 융복합. 그래서 통섭하면 약간 꼭 그런 건 아닌데 좌파적인 그러한 분위기. 좌파적이라는 건 사회 비판적인.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현실을 그냥 따라가지 않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베냐민은 지금 이 사람이 막시스트고 그 당시에는 수종주의자라고 비판받았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기술복제 논문 번역한 친구를 만났는데 한 15종 안팎으로 해적판이 돌고 있대요. 1980년대 말에 이미 발견했대요. 자기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아드로노 전공한 친구인데 근데 베냐민이 중국에서 수용되고 전파되는데 당의 허락이 났어요. 왜? 부르주아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 모더니티는 뭡니까? 비용 효율성이야. 공리주의고요. 자유주의야. 베냐민은 그쪽이 아니잖아. 지금 파사주 프로젝트도 서구의 모더니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거든요. 그래서 수용된대.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다 그걸 검열한다는 뜻이야. 근데 베냐민은 오케이. 이게 부르주아 모더니티, 서양의 모더니티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이고 좋아. 이런 식이지.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지.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벤자민이 글을 쓰지는 않았죠. 예. 자, 이제 1절은 읽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는 지금 파시즘에 이용되지 않겠다. 자기가 앞으로 전개할 그런 개념들, 아우라, 제의가치, 전시가치, 이런 많은 촉각성, 무슨 정신분산, 이런 개념들이, 파시즘에 아무리 이용을 해도 안 될 거다. 예. 사실 그 당시 많은 예술론, 문학사, 이런,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루어진 그런 강의들이 파시즘이 개입해가지고 파시즘적으로 변형되고 오용된 걸 아십니까? 20세기 초에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이미 파시즘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천천히 등장했잖아요. 예. 그들이 강단을, 아카데미 세계를 장악하면서 조금 삐딱한, 베냐민이 있었으면 당장 쫓겨났을 거야. 예. 그래서 문학사 같은 경우는 그 게르만족의 그 신화의 그 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변형시켰어요. 문제는 그 지식인들, 학자들, 교수들이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아니면 드러내놓고 비판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나치에 포섭됐다고 할 수 있죠. 포섭이 안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감옥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추방당하거나. 그러니까 벤자민도 교수가 됐으면 쫓겨났을 거예요. 실제로 교수가 안 됐어도 자기가 쓴 글을 가명으로 출판했어요. 벤자민을 이제 검색해보면 그 나오잖아. 이 친구 유대인이네. 예. 그 어디서, 막, 그래가지고 당장, 문제가 되죠. 예. 이해되시죠? 이제 19절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그런 식으로 파시즘의 대립각을 세웠어요. 19절이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오늘날 사람들의 점진적인 무산 계급화는 대중의 점진적인 형성은, 무산 계급화와 점진적 형성, 대중 형성은 동일한 사건의 양면이다. 파시즘은 새로 생겨난 무산 계급화한 대중을 이 대중이 폐지코자 하는 소유 관계는 조금 더 건드리지 않은 채 조직하려 하고 있다. 파시즘은 대중으로 하여금 결코 그들의 권리를 되찾게 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구원책을 찾고자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조감도처럼 찍은 사진 그 촬영 기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누른베르크 전당대회 같은 거 보면 그 막 그 수천 명의 병사들이 쫙 그 대우를 맞춰서 뭐 행진한다든지 아니면 도회를 했는데 한가운데 한 명이 쫙, 한 두 명이나 세 명이 옆에 때 비서들 데리고 이제 아마 이게 요셉 괴베르스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혼자 그 히틀러가 쫙 걸어 나가는 총통이죠. 그런 모습 보면 사람들이 감동해. 올림픽도 그렇게 해서 활용했어요. 송기정 선생도, 선수도 그게 이용됐다고 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지금 그런, 화면, 영화 화면으로 사람들이 마주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레니 리펜슈타이라는 여자 감독은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의식을 안 바꿨어요. 즉, 자기가, 나치하고 협력했다는 그거를,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틀러하고 친했죠. 그래서 히틀러의 그런 장면들을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어요. 그 의지의 승리에, 의지의 승리. Triumph des Villains. 그런 식으로 영화를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는 게 현실이었어요. 근데 나치 시대 영화 보면, 그 흥미로운 것들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량복제에 도움이 돼. 이렇게, 한번 각 주에 여기서 특히 그 선전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주간 뉴스 영화를 고려해 보면 기술적 측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량복제에 특히 잘 어울리는 것은 대중의 복제이다.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마스 프로덕션. 지금 기술 복제 시대는 대량 복제 하거든요. 이게 잘 어울리는 게 대중의 복제돼. 그럼 대중의 복제는 대중이 모이는 장소가 뭐예요? 축제 행렬, 대규모 집회, 대중적인 스포츠 행사, 올림피아드, 전쟁. 이처럼 오늘날 촬영 기구에 의해 예외 없이 모두 포착되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대중은
자기의 모습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찍힌 모습, 그러니까 실제로 찍힌 것과 상관없이 나 같은 사람이 저기 찍혔네? 감격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정치의 신미화라고 할 수 있어. 정치가 신미적으로 흐르는 거야.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권원익 선생님이 쓴 극장국가라는 책이 있어요. 극장국가 북한. 지금 중국의 역사도 그런 걸로 점철되어 있을 거고요. 예? 폐왕별이 그 영화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동원해가지고 심미적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하고 자기들이 표현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대중들이 지금 정말 원하는 건 소유 관계를 개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건드리지 않고, 즉 자본주의적 질서는 바꾸지 않은 채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장면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열광시키는 이겁니다. 이게 정치의 신묘예요. 프로파간다 측면. 그다음에 그런 부르주아 진영, 서양에서는 어땠는가? 스타 숭배라고, 스타 숭배. 그러니까 아우라는 붕괴됐는데 그 아우라를, 사이비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원래 영화는 여러분들 그 무속 영화의 러시아 거장들이 있잖아요. 푸덥킨, 에이젠슈타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배우들이 아니에요. 일반인이에요. 그런데 배우 하면 벌써 서양에서 만들어낸 가짜 아우라예요. 그 가짜 아우라, 그걸 이제 스타 숭배라고 하는데, 대중들이 원래 자기들의 권리를 되찾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그런 환상, 그러니까 사라진 아우라의 자리에 다시 등장한 재아우라화된 그런 것에 열광하게 만듦으로써 정치적 관심을 중화시키고 그로부터 이탈시키는, 이게 정치의 신묘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파시즘만 그런 게 아니라 파시즘하고 자본주의는 떼야 뗄 수 없잖아요. 겉으로만 자본주의 비판해, 문명 비판하고 속으로는 다 짬짬이에요, 서로. 그거 아셔야 돼요. 파시스트들은 엘리트들이고 자기들의 그 권력에 대한 그 탐욕, 이걸 절대 버리지 않아요. 대중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 대중이 원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게 해주면서 사실은 권력관계, 소유 질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프로파간다를 한다면 일반 그 상업영화 이런 데서 스타 숭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뭐랄까 문화산업적으로 착취를 하죠. 그래서 지금 스타 숭배 부분은 몇 년 뒤에 베냐민이 죽고 나서 1947년에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계몽의 변칙법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한 챕터가 컬처 인더스트리예요. 그래서 문화산업이란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다면 최초로 썼을 때는 비판적 의미로 썼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그러니까 대중을 계몽시킨답시고 사실은 기만하는 그러한, 물론 지금은 많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엄밀하게 그게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문화 사람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을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여기. 이 세 명이 아마, 아까 말했지만, 괴벨스, 그 다음에, 괴링, 누구든, 가운데 히틀러, 이런 식으로. 여기 있네요. 트리움프 데스 빌런스. 영화 포스터네요. 그 다음에 건축물도 이렇게 비슷해. 이제 일단 텍스트를 계속해서 읽을게. 그 중요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이러한 사태의 발전은 복제기술 내지 촬영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대중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보다는 카메라를 통해 더 잘 파악된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기관 부대의 모습은
조감도에 의해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근법이 카메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육안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육안이 포착한 영상은 카메라 촬영이 하는 방식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근데 카메라는 얼마든지 클로즈업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대중운동들이 그 가운데서 특히 전쟁이 기기에 각별하게 적합한 인간 행동의 형식임을 뜻한다. 대중은 소유관계의 변화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있지만 파시즘은 소유관계를 그대로 보존한 채 그들에게 표현만 제공한다. 파시즘이 정치적 삶의 신묘화로 치닫게 되는 것은 당연한 역사적 규율이다. 이게 미래파, 이탈리아 미래파 중에 마리네티, 다눈치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솔리니의 경도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미래파가 다 그 파시스트는 아니었어요. 예? 러시아 그 미래파도 있고요. 그 좌파적인 색채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모더니즘 조류들은 대부분은 모더니즘은 사회 비판적인 게 맞는데 꼭 그 좌파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아방가르드는 소수였어요. 근데 베냐민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신미화. 예, 제가 보는 자본주의 자체가 신미성을 띄어요. 왜냐하면 소비, 내 테이스트. 근데 그 뒤에는 아주 차가운 바람이 흐르죠. 왜냐하면 내가 구매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유령처럼 존재하는 거야. 구매력이 있어야만 그 상품들이 빛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다눈치와 함께 데카등스가 정치 영역에 진입했고 마리네티와 함께 미래주의가 그리고 히틀러와 함께 슈바빙 전통이 정치에 진입했다. 그 슈바빙에서 이제 그 푸치 뭐랄까 그 전복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그 맥주홀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단합대회 가지면서 뒤집어 엎으려다가 발각돼 가지고 오히려 감옥행이 됐죠. 하지만 그 감옥에서 나의 투쟁이란 책을 쓰고요. 칼을 갈았죠. 누가? 히틀러가. 그리고 나중에 풀려나가지고는 바로 이제 NSDAP 그래서 국가사회주의 당을 만들게 되고 그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나치가 경국을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다수당이 된 거예요. 30몇 % 받아가지고. 그러면 왜 그렇게 될 줄 몰랐을까? 여러분들,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뽑고 나서 문제가 되면 다시 찍자 막 그러잖아요. 야, 그때는 그건 몰랐어? 난 질문이. 그때 몰랐어? 예. 우리한테도 던져지는 질문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 민주주의가 우민화로 흐르고 파시즘화 되는 건 시간 문제고 환경에 따라 금방 그렇게 바뀌어요. 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계속 넘어갈게요. 이 19장이 좀 길어요. 근데 이게 베냐민이 쓰고자 하는 바가 여기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합니다. 정치의 신묘를 위한 모든 노력은 한 점에서 정점을 이루는데 바로 전쟁이다. 전쟁, 오로지 전쟁만이 전승된 소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규모의 대중운동의 하나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건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면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 내에서의 갈등, 어떤 계급 갈등 이런 것들이 잠잠해져요. 예. 정치 입장에서 봤을 때 상황이 그렇게 서술된다. 기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즉, 오로지 전쟁만이 소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모든 기술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한다. 사람도 동원하죠? 그 사람들 다 동원하는 걸 총동원이라고 합니다. 맞죠? 토탈레 모빌마쿵. 에른스트 융거가 쓴 말이에요. 예. 융거도 여기 다뤘나요? 베냐민이 바로 융거의 책, 그 토탈레 모빌마쿵 비롯해가지고 그 전쟁과 전사들, 크릭 und 크리거라는 책을 모음집을 냈는데 베냐민이 서평을 썼는데 그 서평 제목이 뭐냐면 독일 파시즘의 이론들.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나고, 그러니까 1930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1차 대전에 독일이 패망하죠. 예. 그런데 억울함, 뭔가 분노,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는데,
자기들이 전쟁에 패했지만 어떤 영웅주의, 전쟁을 신비화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남았잖아요. 그게 파시즘의 토양이 된 거예요. 파시즘의 토양. 그러니까 파시즘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1차 대전 후에 여러분들 우리 정강기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게 누적된 거예요. 예. 여기에 지금 이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영화로 대변되는 이게 사람들한테 불을 또 지폈죠.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예. 네 모습을 봐. 얼마나 멋있어. 예. 그래서 전쟁만이 소유관계를 그대로 두면서 표현만 시키는 기술수단을 총동원하고요. 예. 사람까지 총동원하고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파시즘은 전쟁을 참배할 때 이런 식의 논리를 겉으로는 안 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찬양 논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마리네티가 에티오피아 전쟁, 이탈리아하고 에티오피아 그 식민 전쟁이 있었습니다. 선언문에서 이렇게 쓴다. 이거 다 읽지 않을 텐데요. 예. 전쟁은 신미적이다. 라는 주장에 반대했다. 전쟁이야말로 정말 신미적이다. 전쟁은 아름답다. 이걸 전쟁미학, 그릭스 에스테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이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펑펑 터지는 그 폭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정말 미친 짓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때는 먹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 가끔 저희들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없어요. 다 찾아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히틀러, 예, 그 다음에 무솔리니 둘이서 1938년에 찍었네요. 예. 이게 에티오피아죠. 그 다음 여기도 에티오피아. 자, 이 포스터만 보더라도 비행기가 그냥 날아다니는데 신비적으로 오늘날은 여러분들은 드론이 날아다니는 거 보면 멋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서울 세계 그 불꽃 축제 저는 안 가봤지만 그것도 멋있잖아요. 대중들이 열광한단 말이에요. 와 열광하는데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굶어 죽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하마스 전쟁 그런 것들은 그러려니 하고 와 열광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막 멋있게 그려요. 여기 이제 이 폭탄으로 사람들 죽는 건 필연적인 거다, 운명적인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런 거겠죠. 여기 또 나오네요.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대가 지금 아디스 아베바에 진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무솔리니의 사진이고요. 베냐민 글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19절 계속입니다. 이 선언문은 분명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 선언문의 문제 제기는 변증가에 의해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변증가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의 사상은 변증법적이거든요. 오늘날의 전쟁 미학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즉 생산력의 자연스러운 이용이 소유 질서에 의해 저지당할 때 기술적 수단과 속도 및 에너지 자원의 증대는 불가피하게 생산력의 부자연스러운 이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필연성의 마지막 출구가 바로 전쟁이다. 전쟁의 파괴성은 사회가 기술을 사회의 기관으로 병합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으며 또한 기술이 사회적 근원적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이 핵심 태제는 다른 데서도 베냐민이 쓰고 있는데요. 자, 사회가 기술을 비롯해 생산력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회의 기관으로 병합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그걸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이거는 생산관계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력이 발전하면 생산관계가 변해야 그게 이제 양이 이제 임기점에 달하면 생산관계의 변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그 전에 이제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러한 걸 거쳐야 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후반부 문장은 또 그걸 뒤집어요. 그래서 아직 기술을 비롯해서 생산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의 근원적 에너지를 통제하는데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양쪽 이야기를 다 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국주의 전쟁은 그 가공할 양성을 두고 볼 때 엄청난 생산수단과 이 생산수단을 생산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 사이의 괴리로 인해 생겨난다. 제국주의 전쟁은 일종의 기술의 반란이다. 다시 말해, 제국주의 전쟁에서 기술은 사회가 평소 자연적 재료를 통해 기술에 부여하지 못했던 권리들을 인간 재료에서 거두어들이고 있다. 인간 재료는 그야말로 인간의 몸뚱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기기가 사람을 이용하는 셈이에요. 기기가 뭔데 그때? 탱크, 폭탄 이런 것들이요. 예, 가스전이 이제 벌어졌죠. 예. 인간 재료에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은 발전소 대신에 인력을 군대의 형태로 나라 안에 투입한다. 기술은 항공우량 대신에 폭탄을 운반하고 가스전에서 아우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없앨 수단을 발견한다. 예. 세상은 무너져도 예술은 살리라 라고 파시즘은 말한다. 이게 유미주의예요. 유미주의.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그 파시즘 예술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기념비적 예술. 숭고하고 어마어마 사람을 압도하는 그러한 예? 그 제국 의사당이나 뭐 그러니까 어떤 전당대회 예, 뉘른베르크 장 그런 것들 이따 좀 보여줄 텐데요. 그래서 기념비적 예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근데 모든 대중이 기념비적인 걸 바라지는 않는데 예, 기념비적인 것은 대중한테 잘 먹게 들어. 아까 그 멀리서 찍은 조감도 같은 영화 장면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응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이 유미주의예요. 데카당스. 예, 예술을 위한 예술.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까 전쟁 미학의 예에서 볼 수 있죠. 예. 전쟁은 끔찍한 현실인데 그거를 미적으로 이게 예찬하고 그거를 글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분명 마리네트의 고백, 예술 지상주의의 마지막 완성이다. 일찍이 호메로스 시대에 올림포스 신들의 구경거리였던 인류가 이제 그 스스로 구경의 대상이 됐다. 인류의 자기 소유는 인류 스스로의 파괴를 최고의 미적 쾌락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파시즘이 행하는 정치의 신미화의 상황이다. 공산주의는 예술의 정치화로서 이런 파시즘에 맞서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의 신미화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프로파간다, 뭐 아까 말한 그런 전쟁 미학, 이러한 기념비적 예술, 유미주의, 뭐 등등 스타숭배 다 연결됩니다. 자본주의하고 긴밀하게 연결되고요. 근데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예술의 정치화, 이거는 조금 오늘날에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예술이 뭔데?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 해봐야 돼요. 저도 계속 생각 중인데요. 근데 생각을 하면 나와요. 예를 들어 전함 포테키를이라는 영화를 만든 에이젠슈타인 영화를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선상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구체제는 무너지는구나. 아니면 에이젠슈타인의 또 다른 영화 추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야. 파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다 자막이 나와 있어요. 저는 EBS에서 옛날에 봤는데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보여줬더니 어떤 오래된 영화죠. 예, 거의 100년쯤 됐나요? 근데 가슴이 떨려서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는 분위기인데요. 사측에서 그거를 회방 놓으려고 엄청나게 또 모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트라이크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글자 한 자도 못 읽는 그런 문맹인 사람들도 그 노동자들도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파업이 진행되는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어. 교육, 계몽, 교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린 그 작가들이 있어요. 러시아의 그 당시 트레차코프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이동 영화관, 그 다음에 공장에서 그 신문 찍어내기, 이런 것들로, 예.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든지 그게 있을 거예요. 대자보 만들기, 그 다음에 그 공장에 가서 일했던 그런 지식인들이 일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예. 저는 안 했지만, 데모만 했지만. 어쨌든 독재 정권에 예? 반대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좀 이렇게 교육시키려는, 그 다음에 그 노동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실 있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에 헌신적으로, 알바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도 했습니다. 예. 별거 아닌데. 사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정치화 된다고 할 수 있죠. 맞죠? 아니면 그 당시에 러시아의 구성주의 그 미술들, 구성주의 그 포스터 같은 그런 미술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지금 파시즘에 획책하는 그런 정치의 신묘와는 다른 사람들을 깨이게 하는, 예? 브레이스티의 서사극도 그래요. 사람들을 깨이게 하거든요. 예, 영화 끝나고 이제 관중들한테 말을 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갔습니까? 지금 쉔때가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이 쳤습니다. 사천의 선인에서. 예? 그러면서 말을 걸면서, 예, 자연스럽게 교육 현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교육국이라고 하잖아요. 교육국. 예. 그거는 관객을 위한 연극이 아니라 배우들을 위한 연극이에요. 배우들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계속 그 훈련을 해요. 내가 아는 세종대학인가? 그 영화학과 교수는 누군지 이름은 내가 안 되겠는데요. 독일에서 공부했어요. 그 사람의 커리큘럼에 그 교육극을 많이 한대요. 예. 교육국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영화로 넘어간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교화, 계몽하면 이게 고리타분하게 들리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 집단적 무의식이 만들어낸 그런 분위기. 이 이데올로기 여러분들이 포획됐기 때문이야. 계몽 없이 어떻게 뭐 대중이 깨어납니까? 스스로 깨어나? 천만에. 대중은 언제든지 파시즘의 그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정치 지금 프로파간다 하는 것 같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 그러니까 공산주의만은 빼고요. 예. 저는 이거를 문화정치학이라고 이거를 변형해서 썼습니다. 문화정치학. 근데 문화정치학은 살펴보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예. 우리 주변에서. 예. 그러니까 즉, 이 자본주의의 그 소유 질서에 그 도움이 되는, 거기에 전혀 무력하게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그래서 순응하는 그러한 체제를 좀 바꾸고 사람들을 조금 깨이게 하는 뭐든 좋아요. 어쩌면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그러한 그 작용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반지하가 그런 공간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또 결집을 할 수 있어요. 연대를 맺을 수 있고요. 그러면 당장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언젠가 불이 붙을 때 그 경험들이 서로 눈에 안 보이게 서로 우리를 연결시켜주면서 그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 햄릿이라는 작품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어떠한 혁명, 1848 혁명, 무슨 19세기도 뭐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 많잖아요. 어떤 혁명보다도 혁명적인 에너지를 대중들에게, 민중들에게 주입했을 거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를 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의, 권력자들의 그런 허세, 그들의 위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봉산탈춘을 보고 그냥 깔깔 웃었지만 사실은 그런 에너지가 뭉클뭉클 속에 형성됐을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동학혁명 같은 걸로 폭발을 하죠. 제가 너무 흥분했나? 시간 되면, 좀 시간 아직 남았나요? 이게 중간 휴식 없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아직 있네요. 자, 벤자민이 마주하고 파악한 파시즘. 대중이 핵심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 다른 강의에서 또 대중 부분은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대중이란 무엇인가? 이 벤자민이 쓴 거예요. 어디에? 보들레르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 1938년, 죽기 한 1, 2년 전에 썼어요. 이거 재밌는데요.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의 거리, 하나의 화재가 나서 교통사고. 이는 그 자체가 계급적으로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집합시킨다. 그들은 구체적인 집합들로 나타나긴 하지만 자신들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는 지극히 추상적이다.
그들의 모델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해에 관련하여 공동의 사태를 둘러싸고 시장에 모여드는 고객이다. 이들 집합들은 흔히 통계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 집합들은 이들이 지닌 본래 괴물 같은 측면, 즉 자신들의 사적 이해관계의 우연을 통해 사적 개인들이 한 곳에 집중했다는 점을 숨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집합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전체주의 국가의 그런 위정자들이죠. 이에 해당하는데 이들 국가는 자기들의 고객의 집중화를 모든 계획의 항구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으로 삼는다. 20세기 전체주의 국가들이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이 파시즘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질까? 권력 때문이에요. 이들이 받쳐주거든요. 이 모호한 성격이 이제 집합이 눈에 들어오면 모호한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한 성격은 특히 거기에 연루된 자들 자신에게 드러난다. 이 국가들은 이처럼 고객을 집합시키는 시장 경제의 우연을 종족이 봉착한 운명이라고 합류한다. 예, 민족 공동체의 운명입니다. 총동원령에 순응하십시오. 거부하면 전쟁법으로 당신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을걸?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되는 걸 거부하면 그 사람은 철창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운명이에요. 운명 공동체. 국가가 이 운명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국가 내의 그 민족도 보면 그 순수하지 않아요. 외국인도 섞여 있고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국뽕의 나라잖아요. 이거 민족주의가 강해요. 그러니까 난민들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요. 굉장히 정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반 국민들도 의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합리화하는데 이게 바로 신화적 폭력입니다. 그래서 폭력 비판을 위하여라는 글에서는 신적 폭력을 바로 이게 운명을 지금 내세우는 국가 폭력, 권력, 국가 폭력, 신화적 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적 폭력과 신화적 폭력 이거를 구별하면서 신적 폭력으로 거기에 신화적 폭력을 이게 대립시킵니다. 그래서 폭력 비판을 위하여는 바로 국가가 적법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전쟁법이라든지 총동원령이라든지 이걸 거부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거기에 신적 폭력. 베냐민도 그래서 거부해서 스위스로 도망갔잖아. 국가로서는 이게 나쁜 놈이죠. 국가를 배반한 놈. 그들 국가들은 이와 같이 군거 본능과 반사적 행동에 판을 벌여준다. 이 용어가 참 멋있는 것 같아. 이게 사람들한테 군거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시즘의 대중심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확 압력을 가하면, 위협을 가하면 끽 소리 못하고 패닉에 빠진, 공포에 빠져가지고 똘똘 뭉쳐요. 그럼 그들을 동원시키면 돼. 전쟁으로. 근데 프롤레타리아트는 거기에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느슨하게 서로 연대하면서 그 소시민처럼 뿌띠부르자처럼 그렇게 똘똘 뭉치지 않고 해체된다. 그들. 그래서 혁명의 상황이 일어나는 조건이기도 하고 그 결과가 바로 단단한 덩어리의 해체입니다. 그러면 개인들, 자유로운 개인들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 그 개인들하고 다른 의미예요. 이건 자유로운 개인이고요. 자본주의 소비사회에서는 아까 제가 암시했죠? 구매력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 현대백화점 앞에서 그 노숙인 차림을 하고 얼쩡거려 봐요. 눈에도 안 보이던 갑자기 사설 그 경비업체에서 등장할 거예요. 왜냐 다른 손님 고객도 오는 걸 이 사람 불편해가지고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쫓아버려요. 이해되세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 앞에서 한번 얼쩡거리고 막 이렇게 그 담요 끌고 다니면서 막 한 며칠 막 노숙한 사람처럼. 그럼 당장 쫓아버려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완전 자유예요.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상춘이죠. 예. 이렇게 여기 보면 대중에 대한 대중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글을 읽을게. 베냐민이 원래 대중에 대해서 비판적이 아니었어요. 예? 아도르노나 이런 비판 이론에 비해서는. 그런데 좀 이렇게 옆에서 그 타박을 들었어요. 예. 그 보들레르 에세이를 읽고 너무 이게 좀 당신도 좀 뿅 하는 거 아니야? 표류하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하고 대중도 판타스마고리아예요. 마술한도. 읽어볼게요. 대중이란 무엇인가? 군중을 이루는 다양한 계급을 도외시한다면 군중 그 자체는 아무런 1차적 사회적 의미도 갖지 못할 것이다. 군중의 2차적 의미는 그때그때 군중이 형성될 때 상황에 달려있다. 극장의 군중, 군대, 어떤 도시에 사는 주민, 아니면 어떤 화재가 났을 때 모여드는 사람들, 교통사고 났을 때 모여드는 사람들, 그 자체로 특정 계급이 아니에요. 이 군중. 자유로운 시장은 이러한 군중, 그러니까 특정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의 덩어리, 이거를 급속도로 거대한 규모로 증대시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품 하나하나가 상품의 잠재적인 고객들로 이루어진 군중을 자기 주위로 집결시키기 때문이다. 상품은 군중이 모여들수록 빛이 나고 윤이 납니다. 이거 상품 물신의 현상이에요. 전체주의 국가들은 바로 이러한 군중을 모델로 받아들였다. 민족 공동체, 아까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게 바로 민족 공동체의 운명이에요. 아리안족, 게르만족의 민족 공동체의 운명. 너는 군대에 가야 돼. 너는 총을 들어야 돼. 너는 쏴야 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최근에 미국 독립기념일이 7월 4일인가 그렇죠? 그게 제목으로 들어간 영화,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가 있는데 베트남 전쟁에도 갔다가 돌아왔는데 상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장애가 돼가지고 그 자랑스러운 영웅으로 돌아왔는데 살아서 그때 60년대 후반이거든요. 반전시위, 베트남 반전시위가 막 들끓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굉장히 거리를 두고 아니면 싫었죠. 나 우리 같은 전쟁 영웅을 개똥 취급한다고. 그 찾아보면 나올 거야. 아마 제목이 7월 4일생인가 그럴 거야. 7월 4일생. 한번 찾아볼까요? 인터넷 시대라서 참 좋아요. 누구? 톰 크루즈 맞죠? 누구예요?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나온 사람 이름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 대답을 해줘야지. 톰 크루즈? 예. 7월 4일생 나오잖아요. 예, 올리버 스톤. 예. 상도 받았네요. 예. 이게 국가폭력을 지금 고발하는 영화예요. 베트남 전쟁 참여하는 영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쟁 반대하는 연설에 단에 오르는 장면으로 끝나요, 이게. 예. 그 전까지는 막 갈팡질팡, 막 죽으려고도 하고 막, 예. 왜냐하면 몸이 장애가, 다 못 걸어요. 예. 그래서 이거가 떠올라서 지금. 어쨌든.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는 바로 이걸 모델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시장에 모여드는 고객이 전체주의의 그 국가들이 지금 관심을 두는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경제적, 자본주의적 지금 맥락이 지금 파시즘적 국가의 맥락과 지금 연결됩니다. 예. 근데 그 둘이 지금 여기서 지금 바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 공동체는 각 개인들에게서 이들을 소비자들로 이루어진 군중 속으로 남김없이 용해시키는 시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근절하려고 한다. 이처럼 탐욕스러운 노력 중에 독점 자본의 앞잡이가 되는 국가가 그래도 직면하게 되는 유일하게 화해할 수 있는 적대자는 바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는 자기 계급의 현실을 통해 군중이라는 가상을 주방한다. 군중이라는 가상이 바로 판타스마고리아예요. 19세기에는 상품 물신이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거를 벤자민은 판타스마고리아라는 말로 변형시켜 썼어. 실제로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상품 물신 장에서
상품의 판타스마고리아적 성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베냐민이 그걸 가져와서 판타스마고리아는 마술 환등인데 19세기에 그러한 매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환등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판타스마고리아예요. 그러니까 환등기 여러분들 보셨나요? 그래서 필름을 가지고 그때 그 다게르, 니엡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진실은 1840년 그 무렵에 이제 나왔는데 그것들을 그 극장 같은 이런 카페 같은 데서 보여주는 거야. 벽에다 쏴가지고. 그리고 그 안개 같은 게 막 흐르게 막 뿜어내고. 그래가지고, 당통, 마라, 로베스피에르 이런 프랑스 대혁명의 중요한 주제였대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나타나니까 막 그 관객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야. 예. 게다가 그렇게 이게 조작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예. 사실은 필름을 이렇게 환등기로 쏜 건데 그걸 판타스마고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환상, 마술 환등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19세기는 마술 환등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모든 게 판타스마고리아예요. 상부 구조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군중, 대중도 판타스마고리아였고 여기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보들레르라는 시인이었고 그래서 군중이라는 가상 대신에 판타스마고리아라고 써도 돼요. 예. 예.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군중이라는 판타스마고리아를 벗겨낸다. 예. 그래서 판타스마고리아 지금 대중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마지막 또 하나 지금 인용입니다. 이것도 집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둘러싼 상황은 아마 거리 산포자가 가장 잘 보여줄 것이다. 스스로 움직이고 독자적인 혼을 가진 듯한 군중이 새로움에 대한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준다. 실제로 이 집단은 가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거리 산포자가 즐기는 이 군중은 70년 뒤에 민족 공동체가 주조되는 빈 주형이다. 그러니까 거리 산포자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실제로 지금 파리의 그 거리 산포자 보들레르입니다. 그게 1863년에 악의 꽃이 나오거든요. 예. 그로부터 70년을 딱 더하면 바로 나치가 등장할 1933년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어있다, 기벽을 갖고 있다, 라는 것에 스스로 이게 댄디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댄디를 영웅으로 생각했어요. 예. 예. 모더니티를 살아내는 건 댄디다. 예술가라는 의미가 실제 있었던 그때 영국의 그 댄디 의미를 변형시켜가지고 지금 이 사람의 마지막 일기, 예, 그를 좀 출판대에 나왔거든. 번역돼서 보시면, 예,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벌거벗은 내 마음인가 그럴 거예요. 제목이. 거기 보면 댄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댄디의 그런 영웅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니체의 그런 초인 짜라투스트라 같은 그러한 자부심, 예. 그래서 기벽도 말한다. 기벽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졌죠. 있던 그러한 거리 산포자도 그 후 수백만 명의 눈을 멀게 한 환영, 판타스마고리아의 최초의 희생자였다는 점에서 동시대인들을 앞서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들레르라는 시인, 거리 산포자도 바로 70년 뒤에는 바로 파시즘에 눈이 멀게 되는 대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 생각을 이제 대중이란 무엇인가? 1930년대 베냐민은 단지 매체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급 예술이 퇴조하고 대중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계급적 실체가 모호한 비정치적 소비 대중이 전체주의 국가 파시즘이 주조하는 민족 공동체라는 이데올로기에 흡수되는 역사적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에 직면하여 그는 파사주 프로젝트에서 대중이라는 현상에 각별히 주목한다. 대중은 19세기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져서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되는 상품 물신이 빚어내는 판타스마고리아 중에 하나이다. 예. 그래서 대중은 가상이에요. 대중은 실체가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왜냐하면 대중을 이루는 것은 개인들인데 개인들은 전부 이력, 취미, 성격, 배경 전부 다릅니다. 그걸 한 덩어리로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합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 추상적이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 우연히 집합을 이루는 존재다.
그리고 이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소비 자본주의다. 그리고 거기에 그걸 모델로 해서 민족 공동체라는 개념을 창안한 게 바로 파시즘이다. 그래서 파시즘의 대중이 핵심 역할을 한다면 대중의 지금 성격을 여기서 논파한 겁니다. 이거를 베냐민이 아도르노나 이런 사람들과 공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중사회에 살고 있는데 대중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거대한 물결을 이룹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파시즘의 또 도구,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조금 더 하네요. 그러나 베냐민은 계급과 대중을 분리해 생각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즉 그는 변조법적 사유는 결코 대중 개념을 포기하고 그것을 계급 개념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계급의 생성, 계급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계급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서술할 도구들 중에 하나를 탈취하는 셈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화관에서 바로 그와 같은 무정형의 대중들에게서 계급의식이 촉진되거나 아니면 손상되는 반대로 과정을 추적하기도 하고 혁명적 상황에서 소시민의 단단한 덩어리가 느슨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체되면서 연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기도 한다. 그래서 영화관의 관객을 이야기할 때는 계급으로 만들면 안 돼. 그거는 이제 파시즘이 아니라 반대 진영이 공산주의 진영에서 그 사회주의 진영에서 만들어내는 프로파간다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 계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계급이 섞여 있는 그런 무정형의 덩어리에서 계급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서술하는 도구를 우리는 탈취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의 관객을 계급으로 나누지 말 것. 예. 그리고 계급 의식을 손상시키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그걸 촉진시키고 성장시키는 영화도 있다. 예.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래서 영화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문화사업론에서 그 아도르노는 영화를 굉장히 질타해요. 하지만 나는 그걸 수업에서 여러 번 다루면서 느낀 게 아니 그렇게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려면 자기가 그 대상으로 삼는 그 영화들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다 보고 독자들은 못 보게 해? 그게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영화 봐라. 보고서 좋은 영화를 골라서 여러분들 것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구상은 바로 정치를 심리화하는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 대중에게 표현할 권리만을 부여한 채 신체와 정신을 눈멀게 하는 그러한 체제에 맞서 이 대중을 스스로 깨어나게 만드는 예술의 정치화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일이었다. 물론 이때 예술은 더 이상 어떤 예술이란 갇혀있는 별도의 영역이라는 성격을 띠는 전승된 개념의 예술이 아니다. 이건 베냐민이 늘 강조하는데 예술의 영역적 성격을 폭파할 것. 예. 이미 베냐민이 이런 말 안 해도 모더니티 19세기 모더니티 이후로 예술의 개념은 유연히 확장되고 전승된 예술 개념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해요. 예. 그래서 아놀드 하우즈 같은 사람은 오늘날은 예술로 여겨지는 모든 것이 예술이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예술인 거예요. 예. 미학 역시 더 이상 미와 예술에 관한 이론이 아니며 감각적 지각에 관한 이론이라는 그리스어 아이스테시스의 의미를 회복한 상태이다. 이거는 그 기술복제 논문 아까 19장 읽었는데 18장인가 17장이 스스로 하고 있어요. 19장 이전, 바로 직전에. 건축과 영화의 유사점을 밝히면서 이게 바로 그리스인들이 미학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때 미학이라고 번역은 했지만요. 요새는 신조어로 아이스테틱이란 말을 써요. 왜? 그리스에서 아이스테시스는 감각적 지각에 관한 이론이지 미학에 관한 이론이 예술에 관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술 개념은 테크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개념적 인식과 감각적 지각 이걸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감각적 지각의
해당하는 게 그 노에시스에 대비되는 아이스테시스를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 감각적 지각에는 미에 대한 미적 지각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것이 다 들어가죠. 예. 그리고 예술 개념은 테크닉이기 때문에 뭐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 건축술, 목공술 다 기술이에요. 그것도 테크닉이에요. 예. 그래서 벤자민의 기술복식 논문이 좋은 흥미로운 게 바로 그리스적인 상태를 회복한 거예요.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예술과 대립하거나 예술과 이게 별도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테크놀로지가 예술의 아트의 아프리오리가 된 그런 상황. 영화 기술 자체가 영화의 미학과 예술의 그러한 그 성격을 규정짓는 그러한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술은 조금 이렇게 예술에서 계속 밀어냈죠. 하지만 이제는 예술이 이제 사진 이후로, 사진 직전에는 석판인쇄술. 근데 특히 이제 사진부터, 사진, 영화 이 시대에는 예술이 도대체 이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예술이냐 이런 논쟁은 구닥다리 논쟁이지. 그래서 반대가 옳은 거죠. 예술이 사진이냐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 전체주의 국가들은 전쟁의 혹독한 대가를 치른 뒤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전체주의 권력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한나 아렌트가 한 말이거든요. 아까 제가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도 이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오늘날 파시즘은 언제든지 부활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파시즘은 지나간 게 아니에요. 나치와 더불어서 사라진 게 아니고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체제의 일상 속에서 전체주의는 계속 그리고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장 보드리아르가 소비사회와 시뮬라스형에서 묘사했듯이 포스트 모던 미디어 사회의 자본과 국가의 권력들이 지어내는 각종 꿈과 환영들은 실제를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힘으로 여전히 대중을 포획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임지연 교수는 일상의 파시즘이라는 책도 썼죠. 우리의 일상, 그 다음에 아도르노도 보면 이제 미국으로 이제 피신 갔잖아요. 망명 가가지고 거기 미니마 모랄레 같은 글을 쓰고 했는데, 그때 이제 문화산업론과 연구원에서 이제 이러한 영화산업 자체가 파시즘적이라고 했어요. 파시즘적이다. 근데 형용사로 쓴 거죠. 파시즘 국가라든지 파시즘적 권력이란 말을 피하지만 파시즘적. 그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로운 그 테마가 유럽에서 이렇게 파시즘이 준동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자본주의적 모더니티를 겪은 미국에서는 파시즘이 현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에 주목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제프리 허프라는 사람이 아까 쓴 Reactionary Modernity. 반동적 근대성. 그래. 요새 참 좋은 시대야, 그죠? Reactionary modernity is a term coined by Koestler. 이것도 바로 디플 같은 거 집어넣으면 우리말로 멋지게 나오죠. 참 좋은 시대에. 근데 무섭기도 해. 왜냐하면 이제는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특권이 없어요. 이런 거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뒤에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게 제프리 허프의 반동적 모더니즘, 반동적 근대주의. 이걸 보면 지금 말한 그 문제를 천착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유럽에서는 파시즘이 나타났고 똑같은 그 근대성을 경과한 그 미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가? 근데 아까 아도르노를 제가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문화산업부 같은 데서는 나타났어요. 그리고 문화산업론에서 아도르노가 인용한
그 작가 중에 알렉시스 토크빌이 있어요. 19세기에 미국을 여행하고 쓴 미국의 민주주의인가? 거기서 몇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아도르노가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하고 같이 안 하면 너는 이제 이방인이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전체주의적인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그런 전체주의적 측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 함께 안 하면 너는 오늘부터는 우리하고 이제 딴 낯선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노랗게 쓴 거 사회심리학적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시즘의 대중심리 빌헬름 라이히도 있지만요. 그 아도르노 호르카이머 지금 읽은 문화산업론에 들어있는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장이 뭐냐면 반유대주의의 요소들입니다. 반유대주의 요소들. 요새 이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또 이게 각광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누군지 못 찾았는데요. 분명히 읽었어요.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스무스에 관해 쓰여진 이론적 성찰 중에서 이보다 더 뛰어난 건 없다. 탁월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길지 않아요. 한 3, 4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걸 추천합니다. 김희동 선생님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하고 저한테 삼고 초려를 하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파일로. 이거 여기에 지금 파시즘의 대중심리 이런 게 나와. 근데 그게 파라노이아 현상을 집중 분석하고 있어. 지금 정신분석. 그러니까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의 그 책, 계몽의 변증법. 그러니까 계몽, 이성이 발전하면서 결국은 이 도구적 이성, 한목적적 이성으로 발전하면서 일어나는 그러한 야만 어떤 퇴행 이거를 분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의 부정적 변증법, 부정적이라는 형용사가 거기에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발전보다는 오히려 퇴행하고 반유대주의가 등장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거 정말 추천하는데요. 파라노이아 현상, 편집증자들의 모임이 바로 파시즘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 종교단체에서 이들을 포획해요. 이들을 낚아가지고 보면 그 파라노이아 편집증이 혼자 있으면 조금 위험하잖아. 근데 이들이 단체를 집단의식을 심어주면 굉장히 정상인 것처럼 근데 편집증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과대망상, 피해망상 이런 망상증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심리하고 연결돼요. 불안심리. 근데 불안은 왜 생겨납니까? 경쟁이 과도해지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경쟁을 지금 막 추동하는 게 뭡니까? 자본은 권력이에요. 사람들을 막 불안하게 만들면 무한 경쟁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불안해져요. 그러면 파라노이아 현상이 일어나. 그 다음에 종교로 달아나. 그 다음에 파시즘이 쉽게 먹혀들어. 제가 너무 이게 단락해서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맥락을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원생 이상이면 그 이하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번역이 잘 됐다면 저게 있다. 번역기로 돌려보면 이왕이 나와 있는 책하고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볼 수도 있겠네요. 참 좋은 세상이다. 그래서 이런 글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파시즘을 논할 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인종주의, 민족주의는 빼놓을 수 없어요. 아울러 오늘날의 우익 포퓰리즘, 새로운 제국주의와의 관계도 주목해야 돼요. 파시즘을 신학 차원에서 논한다면 오늘날 종교가 왜 우익 포퓰리즘과 어울리고 있는지, 이슬람이나 기독교 공이 왜 새로운 근본주의에 불을 지피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파시즘은 정치적 이념으로 좌와 우 어디에서도 나타나지만 좌파 쪽보다는 옛날 베네수엘라 차베스 같은 좌파 포퓰리즘보다는 되게 우파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가부장제 식민주의와 직결돼요. 찬드라 모한티가 쓴 책이 있는데요. 경계 없는 페미니즘. 나온 지 꽤 오래되는데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경계 없는 페미니즘. 한번 쳐볼까요? 네. 이거는 흥미롭게 읽었는데, 여기 지금 그 가부장이 나오니까요. 이 제3세기의 지금 자본주의적 착취 현상을 보면 반여성주의, 가부장주의, 이거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분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1학년생들하고 같이 읽고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화여대 들어온 애들도 이게 페미니즘적인 의식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 행복한 페미니즘도 있어요. 행복한 페미니즘. 예. 그것도 추천합니다. 갑자기 책 소개 시간이 됐네요. 예, 이름이 바뀌었나봐? 벨 훅스예요. 예, 벨 훅스. 이것도 재밌었어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으로 제목이 바뀌었네요. 예. 벨 훅스, 흑인, 여성, 미국인, 교수, 영문과 교수. 영문과인가? 그럴 거예요. 예. 이것도 추천합니다. 어쨌든 지금 가부장주의하고 자본주의가 긴밀하게 연결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그래서 페미니즘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이걸 분석하는데. 그리고 가부장주의, 자본주의, 파시즘 연결되죠. 예. 파시즘은 여성들을 유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파시즘을 다룬 베냐민의 글은 오늘 다루지 못했지만 독일 파시즘의 이론들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테오리엔 데스 도이친 파시스무스. 이게 바로 에른스트 융거가 쓴 전쟁과 전사들, 크릭 운트 크리거에 대한 서평이에요. 1930년에 나왔어요. 책이 나왔고 서평도 그 해에 썼는데요. 이게 좀 긴 서평인데 베냐민 선집 8권에 들어있어요. 브레시트와 유물론. 이걸 읽어보면 나중에 1930년에 연대에 이제 개화하게 된 이 파시즘 현상의 전조가 읽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안 읽을 텐데요. 어쨌든 파시스트들은 민족주의를 내세워요. 하지만 이거 봅시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글 아까 지금 서평 말고 이것도 중요해요. 파리 편지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앙드레 지드와 그의 새로운 적. 티에리 몰리에라는 당시 작가인데요. 앙드레 지드를 씹었어요. 근데 지드는 공산주의하고 굉장히 친숙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드가 더 못마땅했죠. 근데 그 몰리에라는 사람이 파시스트예요. 이제 그 글을 쓰면서 베냐민이 파시즘적 예술, 파시즘 문학 이런 걸 논구한 책입니다. 베냐민이 체계적으로 파시즘을 다룬 글은 없어요. 아까 그 독일 파시즘의 이론들하고 지금 말한 이거 둘 다 선집, 베냐민 선집 8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파시즘적 문화 개념을 쓰는데 파시즘은 대부분의 전망을 하위 부류의 사람들에게 열어준다. 파시즘은 선정장관의 괴벨스죠. 하수인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파시즘은 말 잘 듣고 자기들 이렇게 그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파시스트의 특징, 특권을 누리는 자들의 자리는 폭력적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식. 파시스트들은 서구 문화의 운명이 지배계급의 운명에 불가분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입증한 일을 과제로 여긴다. 그들은 문명에 대한 비판을 해요. 특히 자본주의 문명에 신랄한 비판을 하지만 그건 외피일 뿐 자본주의와 잘 결탁하고 있어요. 지금 독일 그 나치도 보면 나치는 나ціо날 소시알리스무스의 준말이에요. 결국은 다 결탁을 했죠. 시멘스, 뭐 도이치방크 그들 기업 책임 연대인가 미래인가 그 재단을 만들어서 다 지금까지 이제 중립됐을 것 같은데 돈을 다 냈어요. 일본 사람들의 태도와 완전 극명하게 대비되네요. 이들은 다 배상을 했어 그렇게 계속해서 이 기업체들이 정부하고 나눠가지고 그래서 기업 책임 미래인가 막 그럴 거야 아무튼. 그 다음에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는 데카당스와 유미주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아까 또 한 축이 뭐라 했어요? 예. 기념비적 예술. 자, 기념비적 예술의 모습을 보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서 기념비적 예술을 하면, 우람하다. 뭔가, 과시하는 근육질, 마치 무슨 그 대회하는 것 같아. 저기 하는 사람들, 헬스 하는 사람들. 예. 이 건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데틀레프 러베더 하우스. 그 다음에 이거, 누른베르크 나치 전당대회장. 이 건축물들이 사람을 압도해요. 예. 이게 기념비적 건물들이야. 근데 사실 대중이 이런 걸 보고 열광을 할 수 있지만 대중예술이 전부 기념비적 예술은 아니에요. 대중예술을 보면 소박한 스토리텔링도 많아요. 예. 그래서 혼동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치가 선전한 이런 건강한 가족, 예. 여성들은 아이를 잘 낳아야 하고 뭐 등등, 예. 미래의 그 아리안족, 예. 그 게르만 전사들을 키워내야죠. 예. 이런 그림들, 굉장히 키치적인 이런 그림들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당시 모더니즘 회화들은 병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조롱하는 전시회를 가졌는데 들어보셨나요? 타락한 예술, 엔트 아테테 쿤스트 해가지고 수백만 명을 끌어들였어요. 프로파간다 전시회죠. 이런 것들에서 엘리트가 지배한다. 그러니까 파시즘은 엘리트들이 지금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대중은 여기에 자기들을 위한다고 착각하고서 그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절대 대중들한테 권리를 주지 않아요. 표현만 하게, 표현만. 이게 벤자민의 파시즘의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늘날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파시즘은 무엇인가, 이거 종합해보죠. 제가 이제 이것도 찾아낸 건데, 사회가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또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권 계층, 엘리트 계층, 기득권층이 대중 조작과 대중 동원을 통해 폭력적으로 특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계산과 전략에서 나온 전체주의적 현상, 일당 독재적 현상. 이걸 파시즘이라고 하는데, 전체주의의 일종이죠. 이게 20세기 전체주의가 바로 파시즘이고요. 집단적 편집증, 아까 살짝 언급했는데 반유대주의 요소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인종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 계속 동원되고 오늘날 우익 포퓰리즘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포퓰리스트들이 7가지 틀이 있대요. 제가 독일에서 그 TV 보다가 나왔는데요. 7가지 트릭, 7가지만 있겠습니까? 8가지, 9가지 있는데, 그 포퓰리스트, 극단주의자는 르펜, 그 에르도안, 트럼프, 그때, 이게 지금 몇 년도인지 모르지만 얼마 안 됐어요. 가서 독일에서 내가 적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다라는 배제의 논리를, 우리가 국민이다. 그러니까 국민이 아닌 사람은 나가, 이런 거죠. 국뽕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힘, 예를 들어, 유럽에 망명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자연재해처럼 몰려오는 쓰나미 같은 난민들. 이렇게 해서 과장해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불안작용. 그래서 망명객들의 홍수는 이제 그만. 우리는 실제로 지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먹혀들어요. 사람들한테 불안을 조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사람들 주의를 끌려고 한다. 우리는 긴급한 경우 총기류를 사용하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포퓰리스트들이 지금 놀립니다. 그 다음에 음모론. 음모론은 여러분들 아시죠?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활용하고 자기 면역이라는 이게 어려운 그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어찌 보면 확증 편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증 편향. 자기는 옳고 그러니까 망상증이죠. 망상증. 아까 파라노이아. 그리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래서 음모론을 또 펼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두 개, 가짜 뉴스를, 페이크 뉴스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자신들이, 트럼프도 그렇대요. 자신을 아웃사이더로, 자신들은 지금 변방에 밀려난 사람으로 이렇게
이게 그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그래서 우익 포퓰리스트들의 7가지 트릭이라는 흥미로운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인쇄되어 있으니까 들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면역 설명했고, 네, 우익과 보수의 차이는 이것도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우익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익 포퓰리즘의 본질은 극우입니다. 극우주의. 예. 예, 그들은 우익 포퓰리즘은 보수가 아니에요. 예, 극우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걸 쓴 칼럼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의 기민당, 기사당이 이제 바이에른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들은 보수지 우익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예, 우익 포퓰리즘은 극우주의예요. 이들이 언젠가 호원청에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요. 당이 금지되는 날을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지금 민주주의 현상인데요. 예, 민주주의는 대중들이 원하면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보세요. 지금 나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독일을 위한 대안 보면 제1당이 돼 있어요. 지금. 예, 지금 기민당을 추월했습니다. 30% 넘었어요. 그러면 나치 때 지금 히틀러가 다시 등장해도 하나 이상할 거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제인데요. 해결을 지금 저는 못했고 생각을 해야 돼요. 대중이 원한다고 해서 정당성을 모조리 갖는 건 아니다. 무조건. 대중이 원한다고 해서, 대중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들이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느냐? 우리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지금 정치나 그 의회에서 못하는 걸 사법부에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식으로 독일에서는 호원청이라고 페파숭슈트라고 이게 그 경계에 있거든요. 예, 대한당이 알터나티브 도이чл란드가 굉장히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늘 감시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이들이 극우주의다, 금지시켜야 한다, 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중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는데 금지되는 거예요, 당이. 이게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 이게 희망이라고 생각해. 대중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변덕 때문에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근데 이 법을 잘 활용하면 그거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옛날 나치 때도 이런 걸 활용했으면 그들이 그 헌법을 위반한다라는 걸 가지고 와서 헌법재판 소원을 낼 수 있고 그 당이 없어지게 해체되죠. 예. 요즘 생각하는 화두입니다. 이게. 제가 어디선가 읽었는데 이 파시즘처럼 대중이 원한다고 해서 정당성을 갖는 건 아니다. 예. 근데 대중은 이게 휘둘리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이 어려운 강의 제가 이렇게 정성 들여가지고 이렇게 찍어 왔으니까 집에서 한번 컴퓨터로 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어떤 자료라든지 뭐 이렇게 책 소개 이런 것 좀 애매한 거 있으면 거기 제 메일 주소 써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친절하게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